강의가 많이 있고 또 아마 저보다도 먼저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는 주로 법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사례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법 대응을 보고 있으면 많이 좀 답답해서 국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은 현재는 에너지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데 2019년부터 저희 당년도까지 해서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관련해서 생태 에너지 본부장, 기후정의 일자리 특위위원장 등등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법들을 실제로 초안을 만들기도 했고요. 국회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답답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좀 같이 풀어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부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냥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작업들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느냐?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줄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전 세계 레벨로 놓고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폭이 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협정을 통해서 1.5도 목표라는 걸 정했습니다만은 보통 1.5도 목표의 1.5도는 10년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년치 평균으로는 앞으로 1, 2년 내에 1.5도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1.5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손 놓을 거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새로운 목표를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야 되고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강남과 관악이 잠겨가지고 실제로 강남역이 굉장히 크게 수해를 입기도 하고 반지하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올해 경우는 오송에서 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생겼는데요. 전통적으로 보통 우리가 하천을 관리할 때 얘기하는 보통의 고가 하천은 보통 한 100년 주기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최근의 빈도를 보면은 100년 빈도가 아니라 500년 빈도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2020년도 지리산에서 있었던 큰 홍수였습니다. 그거는 500년에 한 번 내린다는 비가 그해 내렸던 거고요.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현재 상태, 현재는 지금 평균 온도가 1.3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법 제도가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은 그걸 다 듣기 힘들어서 핵심적인 것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를 견디도록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광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의 경우에는 50년 빈도를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목길에는 30년 빈도를 견디게 돼 있어요. 30년에 한 번 내릴 큰 비 정도는 하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30년 빈도, 100년 빈도는 과거에 지구온난화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빈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다 일일이 설명드리긴 뭐합니다만 방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풍수의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비근한 예로 이게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문화재청에 가서 저희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화재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나고 이러고 있죠. 근데 그날 저랑 같이 발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나무에 흰개미를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흰개미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목조 가옥을 더 잘 갉아먹고 있는 거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과거에는 남북지방에 살던 흰개미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월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번창하게 되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었던 문화재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놀랬었는데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송리산에 가면 정이 이풍송 이런 거 있죠. 이게 솔폭발이 때문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소나무가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쪽에 그 천연기념물을 관리하시는 문화재위원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국의 소나무가 기후위기로 다 죽었는데 송리산의 정이풍송을 온실에 넣어놓고 키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이거는 인류의 하나의 어떤 과오라고 놔두고 잘 박제해서 놔두는 게 문화재로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한 고민들까지 얘기를 하면 오늘 법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과 관련한 것들이 큰 틀의 것들, 주로 이제 오늘은 아마 노동의 포인트가 많이 좀 맞춰질 건데요. 그거는 전체 중에 극히 일부라고 저는 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가 되고 있느냐? 파리 협정에 따라서 1.5도 이하로 가야 되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현재 모든 나라가 제출했었던 목표치를 모으면 이 정도가 됩니다. 2.5도에서 2.9도.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지킬지 안 지킬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걸 지킨다고 믿고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순입니다. 1.5도가 아니라 2.5도에서 2.9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4.1도에서 4.8도고요. 현재 각 나라의 약속을 잘 열심히 모으면은 2.5에서 2.9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1.5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탄소 중립 목표가 누구는 너무 과하다, 불가능하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목표를 지킨다 한들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갖고 있는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 50년 전에 지금과 같은 논의를 했었더라면 아마도 이거보다 더 쉬웠겠죠. 하지만 지난 50년을 허비했고 그 사이에도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했고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과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어떤 대목에서는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이익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후 정의 내지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논의를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넣고 법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 문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겪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나 다 공기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진짜 노동자들이든 돈 많은 부자든 다 같이 미세먼지 먹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실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다르고요.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있고요. 심지어 중국이 미세먼지가 한동안 심할 때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운동장에 에어돔을 설치해서 거기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등하지 않은 거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현재 매년 UNEP에서 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격차 보고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차이가 있는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된다면 중국이 월등합니다. 중국은 미국, 인도, EU 27개국 다 합친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자명한 일이죠. 인구도 제일 많고요. 그런데 중국은 언제나 국제협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리고 너희가 쓰고 있는 물건은 다 중국산이지 않느냐. 실제로도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인구수로 나눠버리게 되면요. 1등은 미국, 2등이 러시아, 3등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나눌 때 중국이 너희가 제일 많이 배출하니 너희가 책임져 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게 보면 인당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중국의 1인당 배출량보다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간 우리나라가 석유, 조선, 자동차, 철강 다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가면 논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은 미국, 캐나다가 훨씬 더 높고요. 한국이 이쯤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 독일, 중국, EU 27개국, 이탈리아, 영국 이런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인구수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 따라서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측면들에서 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것들은 똑같은 나라 내에서도 내지는 그 글로벌한 레벨 내에서도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경우가 우리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베컴입니다. 이분은 자기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매일 전용 제트기에 태워서 학교에 등교를 시키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개인 비행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항 근처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애를 비행기 태워서 보내서 등교를 시켰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할 수 없죠. 근데 190여 개국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협약회의를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다 n분의 1로 줄일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공동의 책임이다.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파리 협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두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는 사람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기후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개고 나중에 말씀드린 기후정의 원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한 것을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본 겁니다. 전 세계 부의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까지 늘리게 되면 약 25% 정도를 이 상위 10%가 배출하고 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여러 가지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의 경제 규모 10위권 내 국가의 평균 정도의 온실가스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 어디 정도의 소득이 될까요? 아마 이 상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이 회색 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위에 가겠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운동이나 또는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앞서서 무언가를 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 없죠. 실제로 계속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역사적 배출까지를 모아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총 양 기준으로 하면은 세계 16위에서 17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배출량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산업화돼서 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했느냐라고 합니다만은 지난 70년간 배출한 양이 다른 나라 1, 200년 배출한 양만큼 많이 배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영국이나 미국만큼의 배출량만큼은 안 됩니다만은 현재도 굉장히 많은 배출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또는 차와 관련해서는 녹색교통으로 바꾸고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겠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일부라도. 근데 예를 들면 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낼 거냐?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선진국이 내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보통 기후변화 현안회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손실과 보상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사실은 뭐 무슨 ODA라든가 국제 기금을 내는 거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 굉장히 일천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비용을 내야 된다는 논의가 그동안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어쨌든 그건 앞으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만 놓고 본다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 내에서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은 소득 상위 1%의 배출량이 1인당 180톤 정도를 배출한다면 하위 50%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6톤 정도, 한 30배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면은 차의 사이즈, 뭐 해외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집의 사이즈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최근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집에 혹시 한 달에 전기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네, 한 4, 5만 원, 6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을 내면은 한 300kWh가 약간 안 되거나 뭐 왔다 갔다 정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달에 1000kWh 이상을 쓰는 집이 대한민국에 5만 가구가 넘더라고요. 보통 한 가구에서 쓰는 거에 한 5배 정도를 300 정도, 3배,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매달 쓰는 겁니다. 식구가 많나? 아니죠. 식구가 많지 않고 격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집에 수영장이 있으신 집들이 꽤 있으시고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들도 꽤 있습니다. 개인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는 집에다 봤자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 정도의 공기를 데우는 곳과 천장이 6m, 7m 되는 곳에 거기를 데우거나 식히는 전기 양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기후변화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불평등과 차별 문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할 때는 최근에 나오는 통계들은 영토를 기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얼마 배출했는데 미국은 얼마 배출했는데 이게 아니라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하자라고 하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런 거죠. 얘는 아마도 단언컨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쓰고 있죠. 만약 이걸 한국에서 만들었더라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한국에서 배출이 되는 걸로 통계에 잡히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물건을 한국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거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배출량, 그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양, 그리고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전체 책임 중에 40%는 미국이 갖고 있고 30% 정도는 EU 28개국이 갖고 있고 13% 정도는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 그리고 10% 정도가 한국을 포함해서 북반구의 나머지 국가들,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8%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통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기후 정의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 기후 관련 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4분의 3 정도가 에너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럼 그 외에는 뭐가 나오느냐? 뭐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나오죠. 우리 벼를 키우다 보면은 밑에 논에 여러 가지 비료나 변질이 섞여 있죠.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고요. 소를 키우다 보면은 소가 계속 영물을 먹고 대세균질을 하면서 방구도 끼고 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 양도 상당하고요. 대표적으로 시멘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멘트를 굽는 과정에서 당연히 온실가스가 나오고요. 철강도 우리 철강 제품, 쇠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연 상태로 있었던 산화되어 있는 녹슬어 있던 쇠에서 산소를 띄어내는 거죠. 이 산소를 띄어낼 때 지금 뭘 쓰고 있느냐? 탄소를 쓰고 있습니다. 코크스라고 해서 석탄 같은 걸 넣어요. 그러면은 산소와 탄소가 만나면 C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쇠를 녹이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만은 산업 공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등등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쪽 에너지 파트이기 때문에 에너지 파트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이제 급격하게 전환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현재 수력을 제외한 소위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비수력 재생에너지의 양이 핵발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보시면 제일 위에부터 독일, 이탈리아, 영국 같은 나라는 전체 발전량의 40%를 좀 넘겨버렸고요. OECD 유럽 평균도 30%를 넘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습니다. 30% 이미 근접했고요. 한국은 요 밑에 있습니다. 10%대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실제로 에너지를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만드느냐, 그리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기로 다 바꿔야 됩니다. 최근 유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프랑스, 영국 대표적인데요. 2025년 이후에 신축 건물에 난방 금지하는, 그러니까 석유, 석탄을 이용한 난방 금지법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을 뭘로 하는데? 전기로 합니다. 전기는 석탄으로 하는데? 그건 한국 얘기죠. 네, 이미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는 신규 주택에서는 이제 몇 년 내로 천연가스가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퇴출됩니다. 한국은 아직도 TV에서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킨다면서 가스보일러 선전을 하고 예,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스보일러는 퇴출 대상이 됐고요.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구를 망치는 보일러인 거죠. 엄밀하게 보면. 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안 써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던 정의로운 전환하고 같이 맞물릴 겁니다. 전국에 있는 가스보일러 업체가 전기보일러로 업종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귀뚜라미 보일러 민나이가 가스보일러가 더 이상 못 판다는 거죠. 그럼 뭘 파느냐?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서 히트펌프라고 하는 새로운 장치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해서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에어컨을 거꾸로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은 실외기를 밖에 놓고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실내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이걸 거꾸로 해놓으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밖에 차가운 바람이 나가겠죠. 예,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게 건물 같은데 보면은 냉난방을 다 하는 에어컨처럼 생긴 기계가 있어요. 이게 다 히트펌프입니다. 스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돌리면 에어컨, 이렇게 돌리면 히터. 그게 지금 유럽에서 선풍적으로 가고 있고 다 전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바꿔가는 전제하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후환경 강연하면서 한 10년 전만 해도 제 강의 자료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할 때 전기밥솥을 쓰시는 것보다 압력솥에 가스불로 하는 게 밥맛도 좋고요. 에너지 효율도 더 좋아요. 네, 실제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고 실제로 전기로 하는 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 걷어냈죠. 네, 이제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가스도 온실가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생겨서 지금까지 그동안 환경 진영이 얘기했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국면이고요. 환경분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입니다. 얘는 원래 처음 만들었었던 목적이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만들던 방구공을 대체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라는 걸 100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당시에는 친환경 물질이었던 거죠. 코끼리를 안 잡아도 됐으니까 값싸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지금은 대표적인 환경 파괴 물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고정 분야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오늘 저의 강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안 가면 안 되는 길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은 온대지방이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이미 아열대로 돼서 열대야를 다 경험하고 계시죠.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아무런 정책도 하지 않을 경우 2100년도가 되면 2100년도면 꽤 긴 것 같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80대가 되면 2100년이 됩니다. 기후변화에서 그래서 아래 그래프도 하나 그려놨거든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 노인이 될 때쯤이면 그들이 겪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52%가 아열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1.5도를 넘길 수도 있지만 넘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열대 면적이 17%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 비관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리의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포기했어요. 아무리 급진적인 환경운동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문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네. 이걸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거고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오늘은 노동 쪽의 얘기들을 많이 못 갖고 왔고 그리고 디테일하게까지 못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바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폭염일수 전망이거든요. 현재 1년에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날수가 1년에 한 열흘 정도 된다. 그런데 금세기 말이 됐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폭염일수가 35일, 36일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요. 2018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더웠던 때가 2018년도입니다. 그때 폭염일수가 이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2018년도가 평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36일이 평균이니까 어떤 때는 40일, 50일도 갔다가 좀 시원해지면 20일, 25일도 가는 거죠. 완전히 그 폭염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문화적으로 또 노동법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너무 더워서 일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7, 80대 노인분들이세요. 옛날 스타일로 생각하시는 거죠. 더워도 일을 해야지. 지금 밭을 안 내면 어떡할래?
근데 지금의 온도의 상태에서는 그게 아니라 낮 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는 자야 됩니다. 예, 밖에 나가면 안 되고요. 괜히 나가서 일하다 정말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농촌에서는 마이크나 홍보로 일은 새벽에 하시거나 해좀 지고 나서 하시고요. 낮 때는 그냥 시원한 데도 쉬세요. 근데 문화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동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 근무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당연히 일해야지. 뭐 더운 거 중이야. 그것도 하나 못 참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는 거죠. 법제화되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작업의 환경이 되면 스톱시키고 이걸 다시 뭔가 체온을 낮추기 위한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꼼꼼한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언론에서 그동안 뉴스가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쿠팡 노동조합이 있는 데들은 그나마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노동조합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7, 80대 노인분들 돌아가시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돼야 되는데 국회가 그 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다 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 시기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문제가 생기면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뭔가 사건이 생기고 나서야 외워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오래 있었던 오송의 지하차도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도 지하차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있었고 마산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사망사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 너무나 주체는 분명했어요. 누가 경고를 내려야 되고 누가 통제를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는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날도 비가 왔고 홍수 위험성이 있었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이걸 통제를 내려야 되는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는 지나갔고 물 들어오는 데는 채 1, 2분도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럼 그냥 장난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해서 그래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탈핵과 관련해서는 독일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영국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990년 대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이다. 영국은 그러면 촛불을 켜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예, 이게 사실은 물론 영국이 자국 내 산업이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스케일은요. 실제 뭐 많은 분들 체제 전환, 시스템 전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뭐 크게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나 생활 속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등이 LED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광등으로 되어 있었으면 지금 쓰는 전기보다 30% 이상 전기를 많이 썼을 거고요. 백열 전구를 만약에 여기다 다 깔았으면은 지금 이 전기보다 10배는 더 썼을 겁니다. 근데 등을 바꿈으로써 똑같은 밝기를 가지고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개인의 불편을 강요하는, 물론 쓸데없는 건 낭비를 안 해야겠죠. 근데 개인이 불편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7층인가요? 네, 전기를 안 써야 되니까 7층까지 걸어 와라 그러면 여기 누가 오시겠어요? 네. 필요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써야죠. 최근 나오는 엘리베이터는 자세히 보시면 신축 건물 한번 보시면 옆에 회생제동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예전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도 전기를 썼고요.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를 걸고 전기를 썼어요.
최근 엘리베이터는 내려갈 때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사실 내려간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위에서 줄을 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올라갔던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리약합니다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물론 엘리베이터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비슷한 거는 아마 우리 전기차나 최근에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나면서 그 에너지를 다 버려버렸죠. 최근 나온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오히려 충전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효율 장치들이 계속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사회적 시스템들을 계속 바꿔 간 거죠. 영국 그렇게 했고요. EU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국만큼은 아닙니다만은 30년 전에 약 5천 메가톤 정도였던 것이 3천 메가톤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처럼 온실가스에 관심 없는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년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만 계속 올라가고 IMF 때만 잠깐 떨어지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겨우 어쨌든 꺾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이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0을 향해서 가서 0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저는 기후변화에는 완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칼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논의를 하지 않겠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한 법제화가 제도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법제화 들어가기 앞서서 정의로운 전환 다른 분들도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석탄이 있고요. 오늘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뒤에 좀 넣어놨고 전기차입니다. 자, 이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부품의 3분의 1이 필요 없어요. 엔진은 다 날아가 버리고 구동 전달 계통, 우리 기어박스 같은 애들, 샤프트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다 날아가 버리고 전장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부품 수가 줄어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죠. 여기만 끝나면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요즘 데이터는 없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테슬라라고 회사를 아시죠? 테슬라는 대리점이 없습니다. 전 시장만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두 개. 여의도에 하나, 한국에 하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차가 집에 배달됩니다. 색깔도 거기서 고르고요. 휠도 고르고요. 사실 기존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영업사원이 필요 없거든요. 보통 우리 보면은 회사 같은데 그 차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들이 명함도 돌리고 뭐 사면은 썬팅도 해주고 내비도 끼워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테슬라는 그냥 인터넷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연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100년 이상 해왔었던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기 전에는 자동차 하나 생산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인터넷에 차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원래 테슬라의 단차는 그냥 안고 사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짝이 안 맞아요. 네, 이 조립 이런 거 잘 못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제조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인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차를 내가 몰고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딜러가 저기 손님 잠깐만요 그러고 부품을 들고 와서 끼웠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 판매량 1등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1등이고요. 더 제일 재밌는 게 작년도에 벌어졌어요. BYD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내에도 지금 버스 많이 지나다닙니다.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전기차랑 별게 아니거든요.
배터리 옆에다가 모터를 달는 차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든 김에 차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가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테슬라를 제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지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등이 지금 중국이고요.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63%를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63%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중국 시골을 가보고 놀랐었는데요. 중국에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매연도 나고 시골 보이잖아요. 오토바이가 싹 사라졌어요. 다 전기 오토바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전기차 전환에서 중국의 포지션은 뭐였냐? 어차피 우리가 디젤을 독일이랑 맞서서 싸워서 이길 자신 없다. 디젤이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디젤이라는 분이 만든 엔진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지난 100년간 그 디젤 엔진을 갈고 닦으면서 업그레이드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단시간에 뒤엎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연차를 건너뛰고 우리는 전기차로 가겠다 했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지금 중국 내수만으로도 전 세계 탑 레이어에 들어가는 정도 상태가 됐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지금 세계 4위권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유럽과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격차가 뭐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변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걸 한번 보고 볼게요. 저 작년도 이거 보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몇 장면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기차 판매를 전기차 등록을 2023년도부터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선거 공약자를 좀 난주하는 보세요. 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판매 금지,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 등록 금지, 주행 금지. 표현 그대로 봅니다. 신차를 살 때 휘발유차, 디젤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게 판매 금지고요. 등록 금지는요. 우리 차를 사면은 내 주소지에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휘발유차, 디젤차는 내 주소지에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훨씬 더 센 거죠. 중고차도 내가 등록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거보다 더 센 게 주행 금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젤차, 경유차 5등급 이하 자동차는 서울 시내 4대문 안쪽에 겨울철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벌금을 10만 원씩 내도록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금 금지예요. 왜? 내연이 심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035년도 내연차 등록 금지가 선거 공약이었고 재미있는 것은 자동차 협회에서 항의 성명을 안 냈어요. 무슨 얘기냐?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고 유럽이 2035년도 내연차 판매 금지를 채택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들이 벌어졌느냐? 유럽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 시설은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도 10월달에 체코를 가가지고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확대할까 이런 논의를 했죠. 근데 그 똑같은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GM에서 내연차 생산을 2배 확대하고 내년 드디어 GM이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기사가 똑같은 시점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공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직 내연차 판매 금지가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동남아 한동안 휘발유차, 디젤차 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을 생산 기지 삼아서 여기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쪽에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을 GM은 가져간 거죠. 일시적으로 좋을 겁니다. 왜? 다른 나라가 생산하지 않는 내연차를 대한민국이 생산하니까요. 하지만 바꾸게 얘기하면
2035년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전기차 판매 시설은 생산 시설은 유럽에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계에서 이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각적인 고민과 사회적 요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요, 당장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환경 문제를 떠나서 얘는 단기적인 해법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뭐 한국 차가 보고 일본 반니 못 반니 뭐 난리인 거죠. 자, 이 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전기차 판매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포인트죠. 어느 정도 주느냐? 479조 원, 480조 원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 안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전기차를 보조금 주는 건 오케이, 다 주는 거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더 줘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줘요.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갖고 하면 조금 더 줘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금 더 주고요. 보육시설이 있어도 좀 더 주고요. 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때 업계에서는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한국을 빼주게 할 것이냐, 이게 모든 언론의 포인트였죠. 안타까운 거는 기후운동을 비롯해서 노동운동 등등에서도 한국에는 왜 비슷한 법이 없을까? 이 고민이 참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저도 당에 있으면서 관련한 법도 준비도 하고 지금도 계속 마무리하고 하고 있고 한 건데, 예를 들면은 한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혹시 배터리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 있는 LG, SK, 삼성이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아까 얘기처럼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니까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요, 한국에서 만들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어떻게 투자를 제대로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의 논의는 그게 아니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으니 주식이 올라갔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SK나 LG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지금 모든 변화들이 생기는 측면들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후변화가 있고요. 기후변화를 빌미로 내지는 자국 내 정치적 이유, 일자리 문제 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유까지를 겪어서 새로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정책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국 내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을 제소할 수 있으면 한번 제소해봐. 네. 힘의 논리로 가는 거니까요. 미국을 제소해서 아마 그거마저도 못하게 할 거면은 뭐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측면에서 석탄 한번 볼게요. 이건 뭐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석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천시하고 같이 연구화력 조기 폐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올해 조금 진행했었는데, 우리 석탄화력 발전소는요, 대부분 지금 새로 짓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회사들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멈추더라도 현재 계획대로면은
발전자회사의 정규직이 일자리가 사라질 일은 없다라는 게 발전자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저희가 받은. 왜? 석탄을 없애더라도 어차피 LNG 발전소를 지을 거고 그 LNG 발전소를 관리하는 인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리는 거냐?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김용윤 씨처럼 석탄이 떨어진 것을 산으로 떠올리는 사람들, 연료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석탄 활용에 특화되어 있는 분진 제거 장치를 관리하는 사람들, 타랑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 보일러 유지보수 청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지. 정규직은 공식적으로 지금 발전사회에서나 정부의 답변이 그래요. 일자리 변동사항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간 좀 제기되었고요.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거는 벌써 2년 전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3,000명이나 같이 해서 한겨레에 보도되고 했던 건데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라서 고용이 불안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저희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저희가 가서 실제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더니 지금 이미 다른 회사 가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새로운 자격증 따려고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덜한 거죠. 60대 분들은 더욱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될 이유가 없어요. 정부 계획대로면. 이제 퇴직이 몇 년 안 남으신 거죠. 반면 30, 40대, 50대 요 중간에 껴있는 세대가 애매한 겁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는 크고 있고 이미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저희로 옮기면 내 경력을 인정해 줄까 말까 이런 게 고민스러운 거죠. 40대 이상 들어가면 이제 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손은 안 따라주고 머리도 안 따라주고 뭐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저는 조금 너무 추상화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정보도 굉장히 어둡고요. 폐쇄된다는 정보를 얻는 것은 주로 신문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지 회사나 노동조합이 정보를 주고 있지 않고요. 정확하게 폐쇄 시점을 알고 있지도 않고요. 이건 다 이미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예를 들면 016이는 2034년도 폐쇄 이게 다 써있거든요. 그건 아는 사람이 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지금 2년 전에 제기되었는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2030년도까지 노후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 20기가 폐지될 거고요. 그거를 LNG로 연료 전환하는 게 지금 10차 전력 계획에 따른 목표입니다. 그리고 2036년도까지는 8기를 폐쇄해서 전체 합치면은 36년도까지 28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석탄이 폐쇄되는 일정이 쭉 나와 있고 LNG 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되는 일정이 쭉쭉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야, LNG도 화석연료인데 얘를 왜 지어? 이 반대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재생에너지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LNG를 중간에 끼워 넣다 보니까 지역마다에서 LNG 화력 발전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나마도 계획이 되지 않으면서 전환도 안 되고 정의로운 전환은 더 안 되고 연료도 안 바뀌고 뭐 이게 진짜 완전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냥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좌초자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2050년도에 시간이 볼 수 있는데요. 19분까지 해주시는 거죠? 예.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우리 LNG 발전소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LNG를 짓기 시작해도 완공될 때쯤이면은 30년 수명을 못하고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명이 남았더라도 멈춰야 되는 정말 좌초자산이 되는 거고, 이게 공기업도 문제입니다만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1조를 들어서 발전소를 지을 때는 발전소의 수명을 꽉 채워서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이 날 거를 계산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멀쩡한 발전소를 멈춰야 되면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없어요. 네. 오늘 그것까지는 못 들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들이 지금 법제화돼야 될 것들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독일 얘기는 조금 넘어가고 유럽 얘기 잠깐만 그렇죠. 네. 법과 관련해서는 유럽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되게 잘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그린 뉴딜 얘기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 문재인 정부의 좀 실패한 정책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후 정의 운동의 주된 요구사항 중에 한 대가 그린 뉴딜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유럽이 2019년도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그린딜 계획에 하위 계획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은 요거만 하고 사실 끝난 거예요. 큰 틀의 비전만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그린딜에 대한 투자 계획과 이런 공정한 전환책인데 이게 정의로운 전환책인 거죠.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산업 전략을 만들고 유럽 기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 그린딜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유럽의 그 기후법을 통해서 2050년도 탄소 중립 그리고 그때까지 연도별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놔두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탄소 가격 제도라든가 각종 기후 기금을 선실하고 재생에너지 양을 늘리기 위한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른 편에서는 재생에너지로에 특화돼서 리파워 이유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하나의 세트인데요.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망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각각의 운송, 수송, 건물 분야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법제화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탄소 국경조정 제도가 있죠. 이런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중국에서 너 이거 만들 때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지 않았느냐. 유럽에 수출하려면 너희는 거기서 탄소세 안 내니까 그만큼을 중간에 탄소세로 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철강, 그리고 지금 뭐 석유화학, 전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같은 애들이 여기 지금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탄소 국경세가 시행되게 되어 있고요. 산업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 산업법, 원자재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 완화, 전력시장 개편까지 이 하위 개념으로 올해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탄소 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지면서 탄소 중립이 가는 겁니다. 즉 이거는 흔히 보통 우리가 강조하듯이 기후위기 대응은 절대 환경 정책이 아니고요. 환경 정책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산업 정책이기도 하고요,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요, 금융 정책이기도 하고요, 무역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 한 꾀에 떼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고 법제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 법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거죠. 그게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거기에 따라서 국가 에너지 계획이 만들어지고 여기 나오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까지 11개의 행정 계획이 한 세트로 계속 움직여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흔히 제일 많이 강조되는 전력 수급기 기본 계획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로 발전소와 관련한 계획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석탄등 기본 계획, 뭐 재생에너지 계획 이런 모든 계획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기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바뀝니다. 사실 이거를 바꾸려고 뭐 노력을 많이 했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막 하고 막 별의별 걸 많이 했는데 결국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녹색 성장을 걷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국민회의에서 녹색 성장 반드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 사실 녹색 성장이 과거 MB 때는 녹색 성장에 아예 법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녹색 성장은 기후와 경제와 환경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인 원칙에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환경보다는 경제가 우선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입구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거고요. 사실상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이 법을 과거의 녹색성장 기본법을 그대로 둔 상태로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2021년도 8월달에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부분에서 새로운 목표와 제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에는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법에 없었습니다. 적절하게 감축한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한다거나 예산을 짤 때 성인지 예산처럼 탄소인지 예산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제 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꼭지 중에서도 보시면 녹색 성장만큼이나 큰 덩어리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일인데요. 법을 만들 때는 정의로운 전환이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갔는데 최근 후속법 논의에서는 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스트 트랜지션이라는 말은 운동권의 용어가 아니고요. 파리 협정에 그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기후 정의도 클라이밋 저스티스라는 말이 파리 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인데 이 파리 협정에 대한 이해가 낮으시다 보니까 국회에서 실제로 법안 논의를 할 때 정의로운 전환은 너무 급진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실제로 바뀐 법을 몇 개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요건 현재법입니다. 초안을 만들 때 꽤 작업을 많이 해서 어떤 부분은 이게 실제로 들어갔네 막 이런 표현이 또 있고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법의 목적이요.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한 감축과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촉진시키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요 표현은 과거 녹색 성장 기본법에 있던 표현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환경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과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의만 있었는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한 단계 더 심각한 표현들도 법에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정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당시에 냈었던 안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면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
의사결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탄소 중립 사회를 가기 위한 것을 공정하게 나눠져야 된다. 사회적, 경제적, 세 세대 간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후정의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는 되게 잘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실행하는 것에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정의로운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 이행과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관련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해외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다분히 노동자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개념을 법안을 만들고 조금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중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까지도 확대시켰고 이거는 실제로 여러 사례를 보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서 펜션 하시는 분, 뭐 이렇게 그 집 대여하거나 식당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피해가 실제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농업부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빠져 있고요. 중소상공인 대표적으로 전기차 전환되면은 주유소 다 날아가고 카센터 반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필요 없는 걸로 좀 통계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로만 국한되어 있는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까지 같습니다라는 비판에서 한계가 좀 많죠.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20년 단위로 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계획 안에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략은 잘 안 보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잡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 차이거든요. 원래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것은 법적 정의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전환해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함께 잡아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갈 데가 없는 분들한테 교육해주고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뭐 연금 더 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결국은 정의로운 전환이 됐다고 보기 힘든 거죠. 네. 그런 측면들에서는 지금의 계획들은 다분히 조금 보시면은 사회적 기반 구축, 고용안정 지원, 지역 기반 확충, 선제적 지원이라는 말로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관계가 많다고 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산업전환 고용안전법 이게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걸 만들겠다 했는데 엉망진창이 되고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느냐? 참여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안 불러주니까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지난번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게 사실은 서로 뒤엉켜 있는 거죠. 지금은 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위원회에 가야 된다고 해서 소송도 좀 걸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이해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얻어낼 것들을 더 얻어내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니냐 봅니다. 지역 얘기들은 넘어가 보겠고요. 뭐 기금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떤 것들이 다 추가됐습니다. 사실 기후 대응 기금은 어떤 기금이 신설된 것이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쓰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보면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한계도 굉장히 분명하다. 처음에는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기에는 서류상 문구로만 이런 것들이 있지 실제로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너무 많다. 따라서 법률적 한계와 운영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산업전환지원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저희 법안 초안 작업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작업을 굉장히 많이 입을 벌였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수진 의원안, 강은비 의원안, 이민자 의원안 이 세 개가 같이 해서 환노위에서 논의가 사실 끝났고요. 현재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원래 법은 이수진 의원안은 노동전환지원법, 강은비 의원안은 정의로운 전환기본법, 이민자 의원은 고용안정지원법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나온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 법안 전체를 통틀어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목적 자체가 법의 제목을 보면 나오죠. 산업이 바뀌는 데 따라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거에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동자들이 참여라든가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뭐 나와 있는 목적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 포인트 저희 안타까운 이겁니다. 엊그제 9.23 기후 행진이 있었잖아요. 집회를 하면 기후정의 실현하자, 정의로운 전환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된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안타까움은 이 정의로운 전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기자회견을 두어 번 했는데 내일 노동뉴스 말고는 보도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내에서도요. 금속노조가 주도해서 이 법 청원을 해서 정의당에 같이 안 들었는데요. 물론 뭐 노동조합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성명도 내고 하셨는데 기자회견 한두 번 한 거 말고 뭔가 다른 액션이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노동조합의 가장 큰 이슈였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과 비교해 보면은 뭐 물론 법마다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저는 좀 괴리도 좀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자는 거는 뭔 의미일까? 정의로운 전환을 실제로 하기 위한 법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저는 이게 실제로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기후 문제 대응이 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온실가스 줄여야지 좋은 거지. 뭐 이런 정도 수준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단언컨대요. 다른 환경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기후 문제는요.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스템을 갈아엎는 일이고요. 있는 시설을 뜯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따라서 부작용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줄이고자 다양한 형태의 논의와 고민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석탄화력, 자동차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많은 후방산업들, 자영업자들, 주유소들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대책조차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대변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줘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 전환은 시작됐거든요. 전국의 주유소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가 줄고 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각자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의 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니 실제로 자기 현장 내지는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것은 마지막까지 논의해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된 이유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중앙 차원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짜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거의 뭐 콧동으로도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역시 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거버넌스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슈와 녹색 전환은 저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거라고 봅니다. 몇 년도까지 석탄을 줄여야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자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내지는 회사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당연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중재를 하면서 계획을 빨리 세우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기구가 없는 겁니다. 거의 충돌하는 거죠. 비슷한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생겼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한손 노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충돌한 거죠. 물론 실질적인 고용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문제들은 앞으로 생길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거나 또는 방해하는 걸림돌로도 쓰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부적인 계획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현재 논의 수준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기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다른 길은 없고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거만큼 너무 분명하고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경단체 일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논의 필요 없을 겁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노동계가 이해관계는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함께 가주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은 실현되기 힘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없이도 탄소 중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본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기차 다 전환해버리고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석탄 다 없애버려도 탄소 중립은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을 뿐더러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파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저는 담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전환을 고민하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법, 제도,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게 선생님 박수 그냥 좀 이어서요. 바로 이승윤 교수님 강의 듣고 종합해서 좀 토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승윤 교수님. 쉬지 않으셔도 돼요? 예? 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20분인데 딱 3분만 좀 더 할까요? 네.